아니, 대체 어떻게 살아남은 거예요? 무슨 비법이라도 있던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냥 저와 친했던 한국인 아기 엄마를 따라왔던 것뿐이에요. 정말 그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없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의 해안가에 위치한 부촌 마을이 있습니다. 일명 수십억 자산가들이 모여 사는 부자 동네라 불리는 곳이죠. 하지만 한국인 아이 엄마가 보여준 특별했던 행동 때문에 자신은 물론 자신의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까지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는데요. 과연 미국의 부촌이라 불리는 이곳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인지 지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LA 캘리포니아에서 딸과 아들을 키우고 있는 린다라고 해요.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이곳은 해안가에 위치한 부촌인 퍼시픽 팰리세이즈입니다. 이곳은 온화한 해안 기후와 아름다운 태평양 풍경으로 인해 헐리우드 스타 등의 유명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데저텍 타운이라고 볼 수 있어요. 팰리세이드가 추구하는 편안하고 여유로운 이동뿐 아니라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공간으로 아주 알맞은 곳이죠. 아름다운 고급 주택지구로 세계 유명 건축가들이 디자인한 미드 센추리 모던 스타일의 걸작 대저택들이 모여 있습니다. 시원한 바다 바람을 맞을 수 있고 끝없이 펼쳐지는 태평양을 배경 삼은 일몰도 기가 막히죠. 산책과 피크닉을 할 수 있는 대형 공원과 자전거, 고급 골프 코스까지 근처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어요. 저희 부부는 감사하게도 부모님께서 노력해 주신 덕분에 평생을 여유롭게 살았습니다.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안면이 어느 정도 있던 사이로 지금의 저와 남편도 당연히 어려서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다 홍기가 찰 무렵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결혼까지 골인하게 되었습니다. 시댁도 친정도 모두 이곳에 있었기에 저희 부부 역시 터를 이곳으로 잡게 되었어요. 부모님의 지원도 어느 정도 있었고 각자 열심히 살아온 덕에 여윳돈은 충분했습니다. 늘 꿈에 그리던 안정적이고 행복한 또 여유로운 결혼 생활이 참 좋았어요. 좋은 남편을 만나 어려움 하나 없이 늘 서로의 얼굴을 보기만 해도 행복한 순간들이 가득한 것이 바로 신혼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이곳은 돈이 없으면 아예 살 수가 없는 동네라 돈 있는 미국인들이 모두 집을 꿰차고 살았어요. 그렇다 보니 전부 이웃이고 한 집 건너 다 아는 유명인들이라 서로의 사생활을 지켜주면서 어느 정도 친숙한 딱 그 정도 사이로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돈이 있는 동양인들이 동네로 이사를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 저희 동네에 동양인이 이사를 온 것은 바로 중국인이었습니다. 그 중국인 여성은 아들 하나를 두고 있었는데 어딘지 모르게 참 신기한 사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니퍼라고 불러주세요. 제 미국 이름이거든요. 퍼시픽 팰리세이즈 명성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었는데 정말 아름다운 곳이네요. 하루하루가 꿈만 같아요. 여기서 오래 사셨나요? 산책을 하던 도중 마주한 중국인 여성 제니퍼는 제게 서슴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물론 저희 미국인들이 이런 갑작스러운 대화를 잘 하기에 거부감은 없지만 중국인이라는 것에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평소였다면 웃으며 대답을 바로 이어갔겠지만 저는 순간 멈칫하며 멍하니 중국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중국 여성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제 영어가 좀 이상한가요? 제 말을 못 알아듣겠나요?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현지 발음까지 굴리긴 어렵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못 알아듣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듯 보여 저는 용기를 내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발음 문제가 아니에요. 동양인이 저희 동네에 온 것은 처음이라 신기했어요. 그만큼 당황스러워서 말이 나오지 않았네요. 저희 동네에 외국인이 온 것 자체가 처음이라서요. 혹시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물어봐도 괜찮나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좋은 경치에 돈 냄새 나는 부촌이고 그만큼 교양 있는 사람들만 모여 살고 있는 곳이니 안전하고요. 저는 제가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딱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웃인데 종종 보면 인사도 하고 그렇게 지내면 좋겠어요. 중국 여성 제니퍼와 간략하게 대화를 나눴는데 어딘지 모르게 정이 안 가더라고요. 대화를 할수록 저와는 결이 전혀 다른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동네는 서로에게 터치하지 않고 조용히 살아가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온 동네를 휘젓고 다니는 제니퍼로 인해 슬슬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의 개념도 아니기에 각자 주택을 관리하며 사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곳곳에 경비원들이 있어 보안은 철저하게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중국인 여성 제니퍼는 모두가 이웃이라며 친숙하게 지내야 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어느 날은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디저트라며 온 동네를 돌며 나눠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디저트를 나누며 꼭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동네에 사는 것도 인연인데 우리 모두 친하게 지내요. 다들 돈 좀 벌 만큼 버는 사람들인데 인맥 쌓아둬서 나쁠 것 없잖아요? 누가 언제 어떻게 도움이 될 줄은 모르는 거니까 거리 두지 말고 잘 지내봐요, 우리. 제니퍼는 사람들과 인맥을 쌓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저희 동네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한 동네에서
오래도록 살았지만 아직도 대화 한번 못 해본 이웃들이 수두룩했죠. 그게 암묵적인 룰이고 예의였거든요. 긴 시간 평화를 이루던 저희 동네의 안정을 이 중국인 여성 제니퍼가 깨버렸습니다. 결국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 기업의 회장이 나서서 말을 하기도 했어요. 제니퍼라고 들었는데 맞죠? 이곳은 미국이고 저희들끼리 살아가며 서로에 대한 예의를 암묵적으로 지키고 있는데 왜 그 선을 중국인이 와서 넘는 겁니까? 궁금한 게 참 많아지네요.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이기에 인맥을 쌓으려고 안달이 난 건지, 또 한편으로는 속셈이 있어서 이곳에 들어온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우리 동네 집에는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닌데, 제니퍼 당신이 도대체 어떻게 들어왔는지가 참 의문이네요. 자식과 남편이 있다고 들었는데 단 한 번도 본 사람은 없고 일을 바쁘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더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네를 후비고 다니고 이상한 게 참 많아요. 그러나 고작 당신 뒷조사나 할 만큼 한가한 사람들은 없어서 경고 차원의 말합니다. 여기서 더 선 넘지 마세요. 솔직히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들어와 분탕질하는 모습을 더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외국인 한 명이 이사를 와 시끄럽던 저희 동네에 또 다른 동양인 가족들이 이사 오기 시작했습니다. 총 3집이 이사를 왔는데 모두 한국인 가족들이었어요. 2집은 아주 조용히 살기를 원했는지 인사조차 없이 조용히 지냈고 한국인 한 가족은 달랐습니다. 산책을 하던 중 만났던 한국인 여성 이슬기 씨는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슬기 씨는 정말 예상과 다른 말들만 했습니다. 아이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애들과 같은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자녀를 뒀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치원에 대한 질문들을 제게 했죠. 공통 관심사가 있어서 그런지 슬기 씨와는 공원에서 무려 1시간을 넘도록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어쩌면 동네에 정말 좋은 친구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한국인 친구가 말이죠. 그 이후로도 저는 슬기 씨를 아주 좋게 보고 있었답니다. 적당히 예의가 있고 선은 절대 넘지 않지만 친절한 슬기 씨는 모두가 좋아할 만한 성격 좋은 그런 사람이었죠. 전 여기서 느꼈던 것이 역시 중국인과 한국인은 다르다는 것이었어요. 일전에 아버지의 사업에 관련된 수많은 중국인들에 대한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굉장히 무례하고 예의 없고 목소리가 크죠. 꼭 화를 내듯 언성을 높이며 말을 하는 중국인들은 미국인들과 정말 맞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 역시 사업을 하며 만나는 중국인 파트너들을 극도로 싫어하셨습니다. 중국인들은 꼭 지들이 제일 잘난 줄 알아. 그렇게 부자라고 동네방네 떠벌리고 다니기만 하지 정작 써야 할 때는 또 얼마나 몸살이는지 모른다. 린다도 살면서 중국인들을 아주 조심해야 해. 늘 경계하고 이왕이면 한국인들과 어울리는 게 좋을 거야. 비즈니스를 해보면 가장 깔끔하고 빠른 처리를 하는 게 한국인들이거든. 여태껏 만나본 한국인들 중 불쾌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 아버지께 들은 말이 있어서 제가 더 중국인을 싫어하고 한국인에게 마음이 열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직접 겪어볼수록 한국인 슬기 씨에 대한 마음은 자꾸만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슬기 씨는 저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을 걸지도 않았어요. 원래 미국 자체가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슬기 씨의 진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동양인에 대해 함부로 마음을 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신중하게 저와 깊은 관계를 맺으려 하는 슬기 씨가 좋았습니다. 그 중국인 여성처럼 이 사람 저 사람 다 찌르고 다니지 않아서 말이죠. 슬기 씨와는 정말 둘도 없는 단짝 친구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또래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서 그런지 국적 불문하고 잘 지냈어요. 또 슬기 씨와는 대화도 참 잘 통해서 좋았습니다. 저는 슬기 씨와 친해지면서 얻은 게 참 많았고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중국 여성 제니퍼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아들이라며 소개를 해줬고 저희 아이와 친하다고 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정작 제 아들은 제니퍼의 아들을 처음 보는 눈치였습니다. 같은 반 친구냐고 아니면 동네에서 만났냐고 물어도 한참을 머뭇거리던 아들은 제게 입을 열었어요. 쟤 오늘 처음 봤어. 그런데 엄마 갑자기 나한테 찾아와서 저 애랑 친하다고 꼭 그렇게 엄마한테 말하라고 했어. 혼란스러운 대답이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제 아들에게 이런 거짓말을 시킨 건지 저는 분명하게 물어봐야 했어요. 그러나 슬기 씨는 옆에서 저를 말렸습니다. 따져 물어봐야 하는 건 맞는데 아무래도 제니퍼라는 사람 너무 쎄한 게 가까이 두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답답하고 화나지만 그냥 묻어가는 게 어떨까린다? 도대체 왜 우리 아들을 찾아와서 저런 걸 시켰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물어보려 했는데 슬기 말이 맞는 것 같아. 아무래도 제니퍼랑은 사소한 것도 엮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분명 꿍꿍이가 있는 것 같거든. 슬기 씨는 대충 동네에서의 제니퍼 행실을 알았기에 저를 말렸고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웃기게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대응을 하지 않으니 제니퍼가 또 찾아와서 그랬죠. 애들끼리 친한데 시간 보낼 수 있게 제가 자리 좀 마련하려고 해요. 린다 올 거죠?
그 한국인 여자도 같이 와도 좋아요. 정말이지 선을 확실하게 긋고 싶어서 저는 말했습니다. 제니퍼 전에도 내가 분명 말한 것 같은데 가깝게 지내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러니 자식들끼리 친하네, 뭐네 이런 말 하면서 다가오는 거 그만해주면 좋겠어요. 자꾸 이렇게 말하는 것도 불편하거든요. 저는 아예 선을 그어버렸는데 어쩐지 중국 여성 제니퍼는 딱히 타격이 없는 것 같았어요. 안 그래도 중국인 여성에게 감정이 좋지 않은데 동네에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꽤나 조용하고 고요한 것이 저희 동네 장점이라면 장점인데 어느 날 밖이 너무도 시끄러웠죠. 놀란 마음에 한 걸음에 나가서 보니 여행을 온 듯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단체로 동네를 휘젓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순간 너무 황당해 그들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그들의 행보는 참으로 놀라웠어요. 마치 저희 동네와 동네 사람들은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 마냥 신기해하고 손가락질을 하며 허락도 구하지 않고 사진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무례한 짓을 서슴없이 한참 동안 했어요. 저뿐 아니라 불쾌했던 다른 동네 주민들 역시 반발이 심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여기가 관광지인 줄 아세요? 사람 사는 동네고 집인데 이렇게 마음대로 사진 찍고 소란 피우면 어쩝니까? 당장들 나가세요. 이 동네 전체가 당신네 땅입니까? 자기 땅도 아니면서 유난스럽게 언성을 높이고 있어. 좀 보다가 알아서 갈 거니까 신경 끄세요. 그렇게 불편하면 집 안에 들어가서 안 나오면 그만 아닙니까? 무례하다 못해 황당한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그들을 눈뜨고 봐주기 어려웠어요. 도대체 갑자기 왜 저러는 건지 모두가 의문을 품을 때 비로소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부자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 부자들은 돈 냄새 맡는 것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해요. 저희 동네가 부촌 중 하나라 이곳은 어떻게 생겼고 거주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지 모두 관찰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심리를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한들 또 궁금하다고 한들 사람 사는 동네를 단체로 가서 난동 피우는 것은 너무 예의가 없는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 중국인은 중국인이라며 안 그래도 제니퍼 때문에 좋지 않았던 중국인에 대한 감정은 극에 달했어요. 제가 이렇게 열을 내니 한국인 슬기 씨가 제게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중국인들이 와서 행패를 많이 부렸어요. 그래서 한국인들도 중국인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저렇게 민폐를 끼치고 다니는 걸 보니 정말 대단한 사람들 같네요. 너무 열내지 말아요. 저들은 열을 내든 말든 관심도 없을 겁니다. 정말 놀라운 거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살면 저렇게 무례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중국인들이 끔찍하게도 싫어요. 무례하고 예의 없고 이기적이고 목소리 크고 거기다 비위생적이라 너무 싫어요. 피해를 주고도 미안한 줄 모르고 그게 당연한 줄 아는 저들의 사고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제발 좀 엮이지 않았으면 해요. 슬기 씨와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하니 그제야 진정이 되었습니다. 한동안 중국인들이 난리를 쳤지만 누구도 말릴 수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하루하루 일상은 흘러갔고 보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지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슬기 씨 덕분이었어요. 저는 슬기 씨와 가깝게 지내면서 한국의 문화를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한국의 육아 방식은 제게 정말 신선한 충격을 줬어요. 저희 미국의 경우 어려서부터 혼자서 자율적으로 하게끔 두는 육아 방식입니다. 유치원을 가려면 아침에 스스로 일어나 씻고 먹고 싶은 밥을 챙겨 먹고 옷을 입고 준비를 하죠. 또 교육에 있어서도 부모가 관여를 크게 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인생이기에 어떻게 살아갈지는 스스로 정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 스타일이었어요. 유치원 준비만 해도 아이를 깨워서 함께 엄마가 참여하는 방식의 육아였죠. 처음에는 그랬어요. 아침마다 그렇게 같이 다 해주려면 너무 힘들지 않아요, 슬기 씨? 제가 다 해주는 것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또 어려운 것은 도와주면서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아이도 힘들어하지만 어느 날은 양말 신기에 실패했는데 또 어느 날은 성공하면 그것에 대한 성취감을 얻더라고요. 슬기 씨의 말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희 미국은 아이가 양말을 거꾸로 신어도 그러려니 두는 편이거든요. 정 불편해하면 혹은 도움을 청하면 그제야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아이를 방치하듯 키우는 육아 방식이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슬기 씨에게 한국 육아 방식을 배워서 제 자식들에게 적용을 시켜봤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했더니 더디게 준비를 하던 아이들의 준비 속도는 높아졌고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에 성취감을 느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뿐이 아니었어요. 품앗이 육아라는 것을 난생 처음 들어봤는데 한국에는 품앗이 육아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끼리
서로 도움을 주는 방식인데요. 제가 일이 있어서 아이의 돌봄이 필요할 때 다른 집 엄마가 대신 애를 봐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날에는 제가 봐주는 방식인 거죠. 이건 정말 좋은 육아 방식이었어요. 아이들끼리도 서로의 집에 놀러가 그 집의 문화를 보여줄 수도 있었고, 무엇보다 아이를 두고 이를 볼 엄마의 입장에서 너무 안심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슬기 씨의 자녀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모국어뿐 아니라 영어까지 완벽히 마스터한 친구였어요. 이 또한 한국의 교육 문화가 일조했는데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다고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단어 카드 놀이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며 교육을 한다고 했죠. 이건 정말 좋은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애들은 영어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말이죠. 원래 언어는 어렸을 때 배우는 것이 더 빠르게 익힐 수 있다고 했는데 참 부럽더라고요. 그렇게 슬기 씨에게는 한국 문화와 육아 방식 등 배울 점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 가깝게 지냈고, 그런 슬기 씨가 저희 동네에 함께 있다는 것이 제게는 큰 행복으로 다가왔어요.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던 중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한동안 잠잠하고 조용하던 중국인 여성 제니퍼는 저희를 제외한 동네 사람들 대부분의 사기를 치고 다녔고, 꼬리가 길어 결국 들키고 말았어요. 함께 산다는 남편과 자식도 보이지 않았고 미심쩍은 구석이 한 2가지가 아니었는데 역시 제니퍼는 속셈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만 제니퍼가 하나 망각한 사실이 있었죠. 저희 동네는 여유 있는 사람들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기를 당한 그들이 과연 제니퍼 하나를 잡을 수 없었을까요? 온갖 방법을 총동원해 도망간 제니퍼를 다시금 동네로 끌고 왔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제니퍼는 싹싹 빌어야 했습니다. 최대한 피해 금액은 빨리 돌려드릴게요. 저를 이렇게 붙잡아 두시면 제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그러니 저 좀 그만 찾고 기다려주세요. 제니퍼는 끝까지 뻔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제니퍼와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등을 대화로 나눴고 바로 신고를 해서 넘겨버렸어요. 그렇게 소란스럽던 제니퍼는 잡혀갔고 숨겨두려 했던 돈도 한 푼을 남기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대부분 전에까지는 아니더라도 피해 금액을 회수할 수 있었다고 해요. 역시 중국인은 중국인이라며 온 동네 사람들은 중국에 대한 인식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너무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슬기 씨는 여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중국인 제니퍼의 사건 이후 같은 아시아국이라는 이유만으로 슬기 씨에게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죠. 저 여자도 결국 그 여자랑 같은 아시아인이니까 똑같을 거 아니야. 당장 우리 동네에서 나가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런 여자랑 어떻게 한 동네에서 살아? 이렇게 당했으면 됐지 뭘 또 당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끔찍해.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다 너무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다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슬기 씨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피해를 준 게 있어요? 여태껏 동네에 살면서 아무런 피해를 준 적도 없는 슬기 씨한테 갑자기 아시아인이라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거 정말 부끄러운 행동 아닌가요?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사기는 본인들이 당해놓고 그걸 왜 슬기 씨 탓을 합니까? 다들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소리를 치자 슬기 씨는 저를 막고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슬기 씨가 알게 모르게 동네 사람들을 얼마나 도왔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꾸는 모습은 눈뜨고 봐줄 수가 없었어요. 슬기 씨가 속이 상할까봐 그게 가장 우려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그들의 행보는 멈출 줄 몰랐고 결국 슬기 씨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이사를 가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가다간 아이한테도 피해가 올까봐 두렵네요. 이 동네 참 좋은 곳이지만 어차피 이사는 고려하고 있었던 거라 괜찮으니까 또 속상해 하지 마요. 예전에 제가 말한 적 있을 텐데 세컨 하우스로 둔 집 있다고 했죠? 우선은 거기서 살까 해요. 정리하고 초대할 테니 와줄 거죠? 슬기 씨 정말 이사까지 가야 할까요? 조금 잠잠해지지 않을까? 슬기 씨 가면 난 어떻게 지내요? 애들끼리도 이렇게 친한데 정말 속상해서 미치겠네요. 슬기 씨는 세컨 하우스로 피신하듯 이사를 가겠다고 했습니다. 한번 인종차별을 시작한 미국인을 말릴 재간은 없으니 말이죠. 너무 속상했지만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말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슬기 씨가 이사하는 것을 도울 수밖에 없었어요. 슬기 씨를 보내고 헛헛함에 웃음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또 갑작스레 이 동네가 싫어지더라고요. 꽤 오래도록 살아온 이 동네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물밀듯 들었습니다. 어느 날 이사 정리를 다 했다며 슬기 씨가 집으로 저를 초대해줬고 가봤어요. 세상에 생각보다 너무 좋네요. 마을 분위기도 너무 좋고 집도 좋고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다니 정말 몰랐어요. 슬기 씨 이사하길 잘했네. 아이들 뛰어놀기도 훨씬 좋고 환경이 이래서 중요하다니까. 나도 슬기 씨 보내고 자꾸만 그 동네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고민이 많은데 여기로 이사 와 버릴까?
정말요? 린다 정도의 재력이면 세컨하우스 두는 건 일도 아닐 테니 우선 세컨하우스를 두는 건 어때요? 그곳에서 너무 오래 살아서 어쩌면 거기가 제일 편할 수도 있잖아요. 애들도 적응하는지 봐야 하고 하니까 세컨하우스로 두고 왔다 갔다 해보는 거죠. 저는 여기 와서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 애들도 그렇고. 슬기 씨와 진지하게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세컨하우스를 구했어요. 처음에는 왔다 갔다 했지만 오히려 세컨하우스에서 지내는 환경을 아이들이 더 좋아하여 본집은 거의 안 가게 되었습니다. 이 생활이 계속 반복되던 중 누군가 퍼시픽 팰리세이즈에 있는 저희 집을 더 높은 돈을 얹어서 사고 싶다고 했죠. 슬기 세상에 이건 완전 기적 아니야? 그냥 팔아도 팔고 싶었는데 돈을 이만큼이나 더 준다니 이건 고민할 것도 없이? 무조건 팔아야겠어. 안 그래? 안 그래도 집을 정리하려던 찰나에 들은 기쁜 소식이라 저는 그 사람에게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세컨 하우스에 더 힘을 줘. 그 집이 이제 우리 가족의 온전한 집으로 남았어요. 다시금 슬기 씨와 함께하는 일상은 안정적이고 행복했습니다. 또 새로 이사 온 동네도 너무 좋았어요. 물론 시댁도 친정도 모두 그곳에 남아 있었고 이사 가는 걸 반대하시긴 했지만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곳인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정리를 다 하고 양가를 한 번에 모셨어요. 2박 3일 코스로 시원하게 모실 테니까 편히 쉬다 가세요. 어때요? 퍼시픽 팰리세이즈 집보다 더 좋지 않아요? 환경도 그렇고 동네 분위기도 고요하고 따뜻하죠? 다행인 것은 양가 어른들 모두 직접 와보니 좋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거라 2박 3일간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렇게 맛있는 것을 먹고 행복했던 첫날은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정말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LA 대형 산불, 160km 강풍, 퍼시픽 팰리세이즈. 뉴스 헤드라인을 보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우리 모두의 보금자리였던 팰리세이즈의 한국 여의도 면적의 25배에 달하는 규모로 화재가 난 것입니다. 처음에 이 소식을 접하고 저희는 가족들을 이곳에 모시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과 동시에 손발이 달달 떨렸어요. 슬기 씨 역시 뉴스 소식을 접하자마자 전화가 왔죠. 린다 양가 어른들 모두 오신 거 맞지? 뉴스 보고 너무 놀라서 연락했어. 다들 무사하신 거 맞지? 서부 부촌이던 퍼시픽 팰리세이즈를 시작으로 하여 대형 산불이 났고 3만 명이 대피하는 등의 엄청난 규모의 재해가 벌어졌습니다. 금방 진화가 될 것이라 믿으며 보고 있었지만 160km 강풍이 불어 불은 점점 퍼지기 시작했고 막을 길이 없었어요. 그야말로 대참사였습니다. 이는 바닷가 지역인 지형상 강한 바람으로 인해 기존 산불이 진화되어도 인접한 지역에서 추가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어요. 소방관들이 헬리콥터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화재 진압을 하고 있지만 워낙에 규모가 커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미국 역사상 수십 년 중 사상 최대 큰 산불 피해가 예상되고 있고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재난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곤 하죠. 그러나 이렇게 큰 재난은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한동안 뉴스를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저희 양가 부모님들의 집까지 모두 사라져 버렸으니 말이죠. 또한 대피하는 주민들을 보며 제발 단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대피하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제가 살았던 동네라서 더 그랬겠지만 누구도 다치지 않기를 바랐어요. 어느 정도 상황이 진전되고 그제야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슬기 씨를 따라 이 동네 오지 않았다면 저희 가족뿐 아니라 양가 어른들 모두 우리들이 저곳에 있었을 거예요. 그랬다면 정말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도 하기 싫었습니다. 저는 슬기 씨에게만 조용히 마음을 건넸어요. 슬기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들 전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을지도 몰라. 너무 고마워 슬기. 제가 한 게 뭐가 있나요? 다 이곳에 함께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는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정든 그 동네,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이 다시 돌아가야 하는 그 동네를 위해서 말이죠. 당장 불길이 사그라들지 않아서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대피하는 주민들을 위해 돕고 싶었어요. 그리하여 주변에 상가 건물 2채를 구했습니다. 그곳에 따뜻한 옷과 이불들 그리고 충분한 먹을거리를 양껏 가져다 뒀어요. 최소 300명은 먹고 쓸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물론 터무니없는 숫자이긴 하나 최선을 다해 돕고 싶었습니다. 별것도 아니에요. 마음껏 드세요. 제가 채우고 또 채울게요. 그들 앞에 서서 긴 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하루아침에 재해로 인해 집을 잃은 그들에게 감히 제가 무슨 말을 나서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저 묵묵히 그들이 조금이나마 쉴 수 있도록 또 잠시나마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 잠들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도우니 제 도움을 묵묵히 받아주시곤 했어요. 순식간에 덮친 이 화만은 사람들의 목숨뿐 아니라 삶의 터전까지 앗아갔습니다. 서울 면적의 4분의 1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지역이 불에 탔으며
수천 채의 가옥과 건물들이 잿더미로 변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이재민 신세가 되었으며 88조 원 이상의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의 고통은 감히 돈으로 보상할 수 없겠죠. 그러나 저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나서 이재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을 하려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중 미국인이 아닌 한국인도 정말 많아요. 슬기 씨를 선두로 하여 많은 한국인들이 돕고 있어요. 너무 큰 아픔이지만 슬기 씨가 그랬습니다. 슬픔은 반으로 나누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이라고요. 인종차별까지 하는 이 미국 땅에서 많은 서름을 당했을 텐데 나서서 도와주는 한국인들을 보고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비록 미국인이지만 앞으로도 슬기 씨에게 많이 배워 제 자식들에게는 한국의 문화와 인품을 가르치려 해요. 슬기 씨는 아이를 키우는 저와 같은 엄마이지만 한국인의 진면모를 모르고 무시했던 그들과 대적하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피해 주었고 어려움이 막상 닥쳤을 땐 누구보다 빠르게 그들을 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국인들까지 나서서 도와주었기에 아마 모르긴 해도 당장 힘들어도 분명 빠른 시일 내 이 재해로 인해 망가진 우리 이재민들의 삶이 원래대로 돌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힘들수록 함께하자. 함께 견뎌내자는 한국, 이 한국인들의 마인드와 문화를 널리 알려 이번 재해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해보려 해요. 제 평생의 은인이자 제 유일한 한국 친구 슬기 씨와 함께 말이죠. 한국인 엄마는 무척이나 강했어요. 그들은 중국인들처럼 시끄럽지 않았고 늘 묵묵하게 세상에 어우러지고 있던 보기 드문 사람들이었죠. 이런 재해를 제가 피해갈 수 있었던 것도 저는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슬기 씨 덕분에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하죠. 한국인들은 늘 어려움을 잘 극복해오던 유례없는 민족이고 저는 슬기 씨를 통해 한국인들이 어릴 때부터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성장하는지 알 수 있었기에 나름 이상하면서 특별한 이 한국인 가족을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참 다행이네요. 그게 우연이든 행운이든 기적이든 함께 해야겠다는 마음이 불러왔던 인연이 아니었을까 생각돼요. 하루빨리 미국의 산불로 입은 피해가 안정화되길 바라봅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연을 전해드렸던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리고 늘 고맙고 언제나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자, 그럼 이어지는 두 번째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의 청해 부대라고? 그게 어딘데?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 해군도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데 한국이 우리한테 뭘 어쩔 건데? 미 해군도 자신들을 어쩌지 못한다면서 한국을 아주 우습게 보고 무시했다가 박살 나버린 해적단이 있습니다. 이 모습에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해군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 해군 상사 마이크 러셀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아주 각별한 한국인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또 좋아하는 국가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한 미국인이 한국에서 깽판을 치고 다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 남자들을 무시했다가 두들겨 맞고 경찰 조사까지 받는다는 이야기를 보게 되었는데 우선 미국인이라는 사람이 한국에서 그런 몹쓸 짓을 저지른 것에 대해 진심으로 제가 사과드리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한국인 분들의 마음이 하루라도 빨리 풀리기를 바라며 글을 써봅니다. 사고친 녀석이 알아보니 소말리아계더라고요. 국적은 미국인이 맞지만 소말리아 혼혈이었죠. 몇 년 전에 한국 해군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 났다던 기억이 있을 텐데 그때의 기억이 생각나서 적어보려고 해요. 저는 한국 해군 특수부대가 위용을 떨치던 13년 전 그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는 국민을 구하기 위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작전에 나섰던 한국군의 용맹함과 그들의 압도적인 무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비록 저는 미군이지만 그 순간 한국군을 롤모델로 삼게 되었죠. 마치 한 편의 신화와 같았던 그날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의 일을 계기로 한국을 알았고 또 지금 저의 가장 소중한 벗인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2011년 초 한국 국적의 화물선이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됐던 것 기억하시나요? 당시 제가 속해 있던 부대는 소말리아 해안 근처에 기지를 세우고 소말리아의 테러 무장단체인 알샤바브와 오랜 전투를 이어오고 있었죠. 저희 미군은 단언컨대 세계 최강이지만 알샤바브와의 전투에서는 쉽게 승기를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알샤바브 놈들은 소말리아에서 내전을 일으켜온 순학질들이었는데 그들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인 알카에다와 동맹까지 맺으며 몸집을 불려가고 있었죠.
놈들은 법과 질서가 사라진 도시에서 테러를 저지르고 사람들을 학살했어요. 극단적인 이슬람 경전 해석을 따르는 놈들은 자신들의 뜻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신체를 절단시키거나 돌덩이를 던져 살해하기까지 했죠. 그들로 인해 무려 50만 명이 넘는 소말리아인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저희 미국은 알샤바브 놈들의 만행을 저지하기 위해 2만 명이 넘는 평화 유지군을 파견했지만 알샤바브의 저항은 저희의 예상보다 훨씬 더 거셌어요. 놈들은 게릴라식으로 자살폭탄 연쇄 테러를 저지르고 미국 대사관에 불을 지르며 결사 항쟁에 나섰죠. 1993년에는 미군 13명이 목숨을 잃었고 알샤바브 놈들은 그들의 주검을 끌고 다니는 방송을 하며 저희에게 엄청난 비참함과 굴욕감을 맛보게 하기도 했어요. 미군은 계속해서 전투에서 패배했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는 소말리아 구출 작전에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말았죠. 그때 설상가상 소말리아의 역대 최악의 가뭄이 닥치며 소말리아는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소말리아는 그야말로 사람 살 곳이 되지 못했어요. 소말리아 정부는 알샤바브의 겁을 집어먹고 도망간 지 오래였고 주인 없는 땅이 되어버린 소말리아는 주변국의 좋은 먹잇감이 되었어요. 위기에 처한 소말리아를 돕지는 못할 망정 주변국들은 최첨단 어선을 타고 국경을 넘어와 소말리아 바다의 참치와 게들을 싹쓸이 해가기 시작했죠. 그건 당시 소말리아인들의 거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는데도 말이에요. 참다 못한 소말리아 어민들은 자신들의 안전과 바다를 지키기 위해 자경단을 꾸려 외국 선박과 싸우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소말리아 자경단은 불편한 진실에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외국 선박을 납치해서 몸값을 받는 것이 뼈 빠지게 일하는 것보다 훨씬 큰 돈을 벌게 해준다는 것이었죠. 결국 소말리아 자경단은 해적으로 변신하고 말았어요. 소말리아의 해적들은 일반 국민들보다 무려 160배나 많은 돈을 벌었어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소말리아 아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나중에 커서 해적이 되고 싶어 했고 여자들은 최고의 신랑감으로 해적을 꼽았죠. 소말리아 해적은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한 세력으로 성장해갔고 결국 언젠가부터는 초국가적인 위협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놈들은 저희 미국의 선박을 납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저희 미군은 서둘러 구출 작전에 나섰고 다행히 납치되었던 미국인들을 구해내었죠. 그 과정에서 5명의 해적을 사살하기도 했고요. 그때 저희는 작전 성공을 기념하며 축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비극의 시작이었죠. 해적놈들은 죽은 동료들을 위해 피해 복수를 하겠다며 닥치는 대로 선박들을 납치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한 주에 무려 5척의 선박을 납치하며 폭주했고 불난 집에 기름이라도 부으려는 것인지 알샤바브 놈들은 해적들에게 수류탄과 기관 단총 같은 무기를 공급해주며 상황을 더 악화시켰어요. 바로 그때 놈들이 한국 국적의 선박을 납치한 거예요.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한국 정부가 해적들에게 돈을 주고 조용히 인질들을 데리고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G7에 속한 나라들은 해적들을 소탕하기보다는 마치 거래를 하듯 해적들에게 몸값을 주고 인질들을 돌려받는 것으로 일을 간단히 끝내곤 했거든요. 소말리아 해적놈들의 수법이 워낙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데다 세계 최강이라는 우리 미군까지 놈들에게 쩔쩔매고 있으니 그냥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한 거겠죠. 해적놈들도 그 사실을 잘 아는 것인지 조만간 한국으로부터 큰 돈이 들어올 것이라며 벌써부터 축제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청해부대라는 특수부대를 즉각 아덴만으로 보냈어요. 소말리아 해적들도 이런 한국의 반응에 놀랬겠지만 사실 저희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명확했죠. 인질로 잡힌 선원들을 구출하고 해적들을 소탕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해적놈들은 이내 한국의 특수부대가 자신들을 잡으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크게 당황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럴 만도 했겠죠.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도 자신들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데 고작 한국 따위가 뭘 어쩌겠냐고 생각한 거겠죠. 사실 그때 저희 미군도 한국군에게 큰 기대를 걸지는 않았습니다. 세계 1위 군사 대국인 우리 미국도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세계 5위에 랭크되어 있는 한국이 저들에 맞서 뭘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얼마 뒤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최영함을 선두로 청해부대가 모습을 드러냈고 저희는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도와줄 생각으로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전투가 시작되었는데 그 순간 저는 충격으로 입을 다물 수 없었답니다. 청해부대는 아주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먼저 최정예 병력이 탑승한 전투 헬기와 고속정이 해적들의 선박에 빠르게 접근했고
이어서 K6 중기관총이 위협 사격을 가하기 시작했죠. 해적들은 청해 부대의 압도적인 화력과 빠른 기동력에 혼비백산했어요. 결국 해적들은 특수부대의 위력에 놀라 금세 백기를 들고 말았죠. 제발 그만 쏘세요. 저희 무조건 항복하겠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청해 부대의 쩔쩔매는 해적들을 보며 인질로 잡혀있던 한국인 선원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희 미군은 그 모습을 보며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그동안 우리를 그렇게 애먹인 해적놈들을 한국군은 저렇게 쉽고 빠르게 제압하다니 제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역시나 그건 해적들이 판 함정이었어요. 청해 부대가 인질들을 구하기 위해 서둘러 해적선으로 접근하자 해적들은 순식간에 안면을 바꾸고 청해 부대원들에게 사격을 가하기 시작했죠. 이 기습 공격에 청해 부대는 혼란에 빠지고 말았어요. 선두에 섰던 UDT 소령이 허리에 3발의 총탄을 맞았고 한 하사는 광대뼈에 총을 맞기도 했죠. 다행히 이들은 목숨을 건졌지만 치명상이었기에 청해 부대는 일단 후퇴를 해야 했어요. 후퇴하는 청해 부대를 보며 저는 역시 한국도 소말리아 해적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것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였어요. 그날 밤 한국의 청해 부대는 2차 작전에 돌입했거든요. UDT 대원 14명은 해가 떠오르기 직전 가장 어두운 시간에 해적들이 들끓고 있는 선박으로 몰래 잠입했죠. 고요한 밤을 틈타 조용히 선박에 올라탄 대원들은 곧바로 해적들을 소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해적들은 인질들을 방패로 삼으며 탈출을 시도했죠. 특수부대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 선원들의 목숨을 살리는 것이었기에 주춤할 수밖에 없었고 이 틈을 노려 해적들은 선박을 소말리아 영의 깊은 곳으로 옮기려 했어요. 만일 이번에 선박을 놓친다면 다시 인질들을 구할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었고 그렇다고 무작정 해적들을 공격할 수도 없어서 특수부대원들은 참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저희 미군은 역시 한국군만으로 해적을 소탕하는 것은 무리였다는 생각에 이제라도 한국군을 도와주려 했어요. 그런데 저희 미군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보고 있었어요. 납치되었던 한국 선박의 선장 석혜균 씨가 나선 것이죠. 석 선장은 특수부대원들을 돕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조타실로 들어가 배를 지그재그로 돌리며 소말리아 영해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어요. 그리고 한국의 특수부대원들은 석 선장이 만들어준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그들은 백발백중의 사격 실력으로 해적들을 처리하기 시작했고 얼마 뒤 해적 두목이 사살되며 전세는 완전히 한국으로 기울어졌어요. 여기에 더해 선박의 왼편에서 최영함이 총알을 폭풍우처럼 쏟아부으며 지원 사격을 가했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해적들은 무조건 항복을 하고 말았죠. 해적들이 완전히 제압된 후 인질로 잡혀있던 선원 21명은 전원 무사히 구출되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안도감이 가득했죠.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정말이지 전율이 느껴지더군요. 이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기도 했죠. 미군으로서 다양한 작전을 경험해왔지만 한국 해군이 보여준 그날의 용기와 결단력은 단연코 최고의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빠른 판단력과 효율적인 작전 수행 능력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며 적을 제압했고 결국 인질들을 모두 구출해냈습니다. 한국 해군의 용맹함에 깊은 인상을 받은 저희 미군은 한국의 소말리아 해적 소탕을 위한 합동작전을 제안했고 그날 이후 한국 해군은 그야말로 아덴만해를 휩쓸고 다니며 해적들의 씨를 말리고 있답니다. 한국 해군만 뜨면 해적놈들은 꽁지가 빠져라 도망치기 바빴죠. 언젠가 한 번은 한 이집트 선박이 해적들에게 납치될 것 같다며 구조 요청을 해왔는데 그때 상황이 참 급박했었어요. 한국군은 신속하게 전투 헬기를 출격시켰고 저희 미군 역시 대잠 헬기를 급파했지만 해적선과 이집트 선박의 거리는 불과 1.8km로 서두르지 않으면 해적놈들의 소나기에 이집트 선박이 떨어질 상황이었죠. 그렇게 한미 합동작전은 1시간 만에 끝이 났답니다. 저는 그때 다시 한번 한국군에게 존경과 경외심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런 성공적인 작전 수행은 한국 해군 없이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놀라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답니다. 한국군은 압도적인 무력과 지능적인 전투 스타일로 끊임없이 해적들을 몰아붙였고 현재까지 무려 해적선 34척을 퇴치하고 선박 2,400여 척을 호송하는 쾌거를 달성했죠. 그로 인해 한국 해군은 지금 신이 내린 선물로 불리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군은 적들을 초전 박살내는 것만 잘하는 것이 아니더군요. 그들은 이 지역의 안전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현지 주민들을 위해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한국군은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버린 소말리아 재건을 위해 각종 사회 기반 시설을 건설해주기도 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의 지원이 소말리아 지역에 그치지 않고
케냐에 세워진 난민 캠프에까지 확대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케냐의 난민 캠프에는 소말리아 출신 난민들은 물론 수십만 명의 다국적 난민들이 모여 살고 있었는데 그곳은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을 것도 너무 부족한 열악한 곳이었어요. 워낙 많은 난민들이 있었기에 배급이 항상 부족했고 사람들은 물이라도 한번 마시려면 몇 시간씩 긴 줄을 서야 했어요. 결국 더위와 배고픔에 지친 사람들은 더러운 물을 마시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전염병에 걸려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갔어요. 그때 기적처럼 한국이 나타난 거예요. 한국은 서둘러 물 정화시설을 만들어 깨끗한 물을 사람들에게 공급하기 시작했고 의료 지원도 아끼지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난민 캠프는 서서히 안정을 찾기 시작했죠. 그런데 한국이 일으킨 기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케냐는 연평균 강우량이 49mm에 불과한 데다가 난민 캠프가 하필 사막 지역에 설치되어 있어서 늘 먹을 것이 부족했어요. 캠프에서 식량 배급을 해주기는 했지만 이곳에는 26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모여 있다 보니 배부르게 먹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또 영웅처럼 한국이 등장한 거예요. 한국은 어마어마한 양의 쌀을 싣고 와서 매달 난민 한 사람당 6kg의 쌀을 배급해주기 시작했고 매일 배고픔에 시달리던 난민들은 한국 쌀 덕에 모처럼 풍족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죠. 난민 아이들은 쌀포대에 그려진 한국 국기를 보고는 자신도 언젠가 한국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어른이 되고 싶다며 한국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감동을 느끼면서도 약간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실 한국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남이나 마찬가지인 나라인데다 소말리아 해적들이 한국을 상대로 벌인 짓을 생각하면 소말리아를 원수로 여기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소말리아를 돕는데 일말의 망설임도 느끼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한국군을 붙잡고 한국이 소말리아를 돕는 이유에 대해 물었어요. 그러자 그 한국군은 놀라운 답을 내놓더군요. 그리고 이 답을 내놓은 한국 군인은 지금 저의 가장 친한 한국 친구이기도 하답니다. 불과 7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역시 다른 나라로부터 식량 원조를 받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굶주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다른 이의 도움이 얼마나 절실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이제는 우리가 받았던 지원을 돌려주는 것이 한국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핑 돌더군요. 한국은 자신들의 과거를 잊지 않고 받은 도움을 되갚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상부의 명령에 따라 작전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군은 달랐어요. 그들은 인류애와 정의를 실현하는 진정한 영웅들이었죠. 한국군의 그 따뜻한 마음은 제 마음속 깊이 새겨졌고 저는 앞으로 그들과 같은 헌신적인 군인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저는 한국의 전설적인 인물 이순신 장군에 대해 알게 되었죠. 그는 바람 앞에 놓인 촛불과도 같던 한국을 구해낸 영웅 그 자체더군요. 그의 전투는 하나하나 전부 다 위대한 전설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한산도 대첩이었어요. 당시 한국의 수군은 일본 수군에 비해 수적으로 큰 열세에 놓여 있었는데 이순신 장군이 천재적인 전략으로 그 상황을 180도 뒤집어 버렸더군요. 일본 수군을 유인해 한 곳으로 몰아넣은 이순신 장군은 배들을 마치 학의 날개처럼 반원으로 펼쳐 단단한 포위망을 만든 뒤 사방에서 대포를 퍼부었고 이 뒤를 이어 거북선이라는 세계 최초의 철갑선을 출격시켜 단숨에 일본 수군을 쓸어버렸더군요. 그날 일본 수군은 59척의 전함 중 47척을 잃었고 간신히 살아남은 소수의 병사들만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고 했어요. 그에 반해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한국의 수군은 단 한 척의 배도 잃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 부분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죠. 아무리 강력한 군사 대국이라고 해도 전쟁에서 조금의 피해도 입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이순신 장군과 한국의 해군은 그걸 해냈던 거죠. 게다가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순신 장군이 전투에서 단 한 차례도 패배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무려 23전 23승, 그건 그야말로 신화였죠. 이순신 장군에 대해 알게 된 후 저는 한국 해군이 왜 그렇게 강한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들은 이순신 장군의 후예였고 그 불굴의 정신과 천재성, 강인한 전투력을 이어받아 소말리아 해적을 상대했던 것이었죠. 그런 생각이 들자 온몸에 소름이 끼치며 한국군의 존경을 넘어 경외심까지 느끼게 되더군요. 벅찬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던 저는 즉시 미군 동료들을 찾아가 이순신 장군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한국에 이렇게 대단한 장군이 있었고 그의 후예인 한국 해군과 함께 싸우는 우리는 참 복받은 것 같다고 말이죠. 그러자 제 동료는 너는 명색이 해군이라는 사람이 이순신 장군을 이제 알았냐며 어이없어 하더군요. 이순신 장군은 전 세계의 해군 제독들이 앞다투어 칭찬했을 만큼 위대한 영웅이야. 영국의 조지 알렉산더 중장은 자신들의 영웅인 넬슨 제독과 이순신 장군을 동급으로 놓으며 칭송했고 일본 역사상 최고의 해군 제독인 도고 헤이하치로는 이순신 장군에 비하면 나는 하사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고개를 조아렸어. 또 한산도 대첩에 참전했던 일본의 장수 와키자카는 이순신 장군이 두려워 몇 날 며칠을 밥조차 먹지 못했대. 그러면서 제 동료들은 이순신 장군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장군이라며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하더군요. 그날 밤 저희 동료들은 밤새 이순신 장군과 한국 해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앞으로 우리 미군도 그들을 본받아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는 앞으로 그들과 같은 용맹하고도 뛰어난 군인이 되겠다고 다짐했죠. 다음 날부터 저는 한국 해군과의 합동작전에 더욱 열의를 올리며 그들의 전투 스타일을 유심히 살펴보고 닮아가려 노력했어요. 한국 해군의 신속한 대응과 정확한 판단력은 늘 저를 놀라게 했고 저는 그들의 전투 방식을 하나라도 더 배워가려고 애썼죠. 한국 해군의 전투는 마치 예술을 보는 듯 했어요. 그들은 작은 보트 하나까지도 전략적으로 배치하며 적을 유인해 포위망을 형성하는 데 능숙했죠. 저는 한국 해군의 전투 스타일을 닮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어느새 그들과 같은 용맹한 전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와 한국의 인연은 13년 전 소말리아 해적단 사건으로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말 낯뜨거운 소식이 들려오더군요. 글쎄, 조니 소말리라는 이름의 한 미국인 유튜버가 한국에 가서 무례한 짓을 잔뜩 저질렀다는 게 아니겠어요? 그놈은 한국에 무슨 악감정이 있는 것인지 평화의 소녀상 모욕 사건부터 시작해서 거리에서 무고한 시민들을 괴롭히기까지 했다더군요. 알아보니까 그놈은 소말리아 출신 아버지와 에티오피아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라고 하던데 백인이 주류인 미국에서 늘 이질적인 존재이자 불순물 취급을 받으며 살다 보니 그런 괴물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백인들에게 무시를 받으니 자기는 아시아인들이라도 무시를 해야 속이 풀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창피하게도 그가 만든 동양인을 조롱하는 영상은 일부 백인들로부터 찬사를 받았고 그는 생애 처음으로 백인들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생각에 점점 더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된 것 같더군요. 그리고 마침내 2024년 그 정신 나간 유튜버는 한국에 가서 사고를 치게 된 것이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한국인들을 열받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뿐이었고 결국 그가 선택한 것은 이태원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이었죠.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뜻깊은 조형물이었지만 그에게는 그저 논란을 일으킬 도구일 뿐이었어요. 잠시 후 그는 기어코 소녀상을 찾아내고야 말았고 곧바로 소녀상을 모욕하기 시작했죠. 소말리는 소녀상에 입을 맞추며 아베 총리를 위하여 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어서 저질스러운 춤까지 춰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소말리가 소녀상을 희롱하는 영상은 한국 사회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고요. 한국인들은 한국의 제일 아픈 역사를 건드린 소말리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이 관심이자 새로운 콘텐츠일 뿐이었죠. 그는 더욱 과감하고 자극적인 행동으로 한국을 도발하기로 결심했고 이번에는 지하철로 가서 음란물을 재생시켰어요. 야릇한 소리가 지하철 안에 울려 퍼지자 한국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죠. 어떤 한국인들은 저 사람 미친 것 아니냐며 크게 당황했지만 소말리는 그저 이 상황이 웃길 뿐이라는 듯 깔깔거리고 웃을 뿐이었어요. 그의 되먹지 못한 행동에 수많은 한국 시청자들은 분노했고 저 역시 그의 만행을 접하고 분노에 치가 떨렸어요. 이제껏 한국이 소말리아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 은혜를 저런 식으로 갚다니. 저는 저와 같은 미국인이 한국에서 저런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에 정말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꼈고 할 수만 있다면 당장 그에게 달려가 머리를 한 대 후려치고 싶었죠. 그런데 그 유튜버는 죄책감도 못 느끼는지 연신 한국을 비웃어대며 더 많은 시청자들을 끌어모으는 데만 집중하더군요. 그는 자신이 아무리 한국을 모욕하고 날뛰어봤자 한국이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는 듯 했어요. 마치 13년 전 세계 최강인 미국마저 어쩌지 못했던 소말리아 해적단들이 한국의 청해 부대를 보며 고작 한국이 뭘 어쩌겠어라며 무시했던 것과 같은 모습이었죠. 실제로 유튜브 방송에서도 약간의 벌금만 물겠지. 난 미국인인데 감히 한국인이 나를 어떻게 건드려? 못 건드려 라면서 킥킥대고 비아냥대기만 했다더군요.
이 멍청한 놈은 한국인들이 강력한 국방력과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지 이런 헛소리를 늘어놓았고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의 신변이 걱정되기 시작하더군요. 분명 정의롭고 용맹한 한국인들은 그를 이대로 두고 보지 않을 텐데 분명 빠른 시간 내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왜냐하면 저는 13년 전 한국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두 눈으로 직접 봤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후 제 예상대로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어요. 한국인들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유튜버를 찾아다니기 시작하더군요. 한국인들은 천지분간 못하고 날뛰는 그를 응징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운명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날 소말리는 평소처럼 서울의 한 거리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의 뒤에서 한 무리의 한국 청년들이 다가왔다더군요. 소말리는 한국인 남성들을 보고는 비웃고 까불어대며 나는 미국인이라면서 너 같은 한국인이 뭘 어쩌게라고 자신만만해 하다가 한국 남성에게 펀치 한 방을 맞고는 충격과 고통을 느끼며 길바닥에 나뒹굴었어요. 그의 라이브 방송은 고스란히 그 장면을 담았고 그가 두들겨 맞는 영상은 곧바로 인터넷에 퍼졌어요. 사람들은 그가 응징당하는 것을 보며 쾌재를 불렀죠. 저 역시 그 장면을 보며 역시 그럴 줄 알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 그 유튜버는 한국인들에게 사냥당하는 처지가 되었어요. 그는 어딜 가든 분노한 한국인들을 맞닥뜨려야 했고 그의 얼굴은 어느새 시퍼런 멍이 뒤덮게 되었죠. 그는 한국에서 샌드백과도 같은 처지가 되어 있었고 정의심에 불타는 한국 청년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그에게 발차기와 주먹을 날리며 참교육을 퍼부었어요. 쉽게 말하면 하이에나 한 마리가 호랑이가 득실거리는 곳에 있던 거죠. 사실 소말리의 행동에 많은 해외 사람들이 분노했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의 유튜브 채널을 동시간에 신고했고 결국 채널이 삭제되었죠. 그는 서둘러 다른 채널을 만들었지만 그마저도 얼마 못 가 삭제되고 말았죠. 그 유튜버는 이 소식을 듣고 완전히 절망에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 그깟 인기가 뭐라고 감히 주제도 모르고 한국인을 건드리다니. 그의 멍청함과 어리석음에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아마 얼마 후 그는 한국 감옥에 갇히게 될 텐데 거기에 가면 좀 정신을 차리게 되겠죠. 전에 한국 선박을 납치했다가 한국 해군에게 초토화된 소말리아 해적들도 한국 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그 후로 그놈들이 어떻게 지내나 소식을 들어보니 황당하게도 그들은 한국과 사랑에 빠져버렸다고 하더군요. 글쎄 놈들은 한국 교도소가 소말리아의 5성급 호텔보다 훨씬 더 좋다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대로 한국에 눌러 앉고 싶다고 했다는 게 아니겠어요. 게다가 놈들은 한국 교도소에서 제공하는 한국식 식단에 완전히 중독되었다고 하더군요. 뉴스를 보니까 어떤 해적은 한국에 잡혀오기 전보다 무려 살이 10kg이나 쪘다고 하더군요. 뿐만 아니라 한국 교도소는 너무 청결하고 시설이 고급스러워서 자기들이 감히 여기에 머물러도 되는 것인지 죄책감이 들 정도라고도 했죠. 소말리아에서 살 때는 매일 같이 해충이 들끓는 침구와 비위생적인 화장실을 써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화장지도 마음껏 쓸 수 있고 매일 깨끗한 물로 샤워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을 수도 있으니 정말 천국이 따로 없다고 했습니다. 소말리아 해적들은 가능하기만 하다면 한국에 귀화하고 싶다는 뜻까지 밝혔다고 했죠. 이렇게 전 세계에 악명을 떨친 해적들을 단 며칠 사이에 열성팬으로 만들어버린 한국인이 아마 사고친 유튜버도 아마 감옥에 갇힌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한국에 푹 빠지게 될 것 같아요. 제발 그가 미국 망신은 그만 시키고 얌전히 한국 감옥에 갇혀 점잖고 위대한 한국인들 사이에서 제대로 정신을 차리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실 이 만행의 소식을 접하고 정말 많이 분노했었어요. 13년 전 만났던 저의 한국 친구들과도 통화를 했었는데 제 친구 민석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이런 일을 벌였으니 그는 한국에서 빠져나갈 수도 없을 것이고 한국인 남성들이 그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라면서 담담하게 이야기했었는데 정말 민석이 말대로 그렇게 되었네요. 저는 제 한국인 친구들에게 같은 미국인으로서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었는데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도 저에게는 보물과 같은 존재이기에 이렇게 사연으로 모든 분들에게 사과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 해군 상사로 영광스러운 한국군의 동맹군이자 영원한 우방으로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군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저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닿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13년 전 소말리아 해적단 사건, 사실 전 너무 어렸을 때라 잘 몰랐는데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고맙습니다. 한국인 친구분들과의 우정 오래 가시길 바라며 이야기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저는 더 재밌고 즐거운 영상으로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항상 고맙고 늘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여우